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11강 기후행동과 발전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ODA 심화과정 수업을 사전 녹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녹화 방식으로 수업을 하게 된 환경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볼 내용은 기후행동과 또 발전, 클라이밋 액션과 디벨롭먼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습 목표는 기후위기와 기후행동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 기후행동에 대한 현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다음 수업에서는 실질적으로 코이가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습 목표는 기후위기 시대에 그리고 기후행동과 관련해서 국제개발협력 동향과 방향성을 알아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위기와 기후행동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위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었죠. 기후변화와 기후위기 그리고 기후행동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입니다. 먼저 개관을 살펴보면 기후 변화는 기후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일부 생물종, 생태계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것이 이제 기후 변화입니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나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적 의미에서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영향과 범위, 강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러한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자체가 국제적으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도 기후 행동, 클라이밋 액션은 성과보다 도전 과제가 더 많은 영역, 앞으로 계속 우리가 주목을 하고 또 계속 도전해야 되는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기후위기를 이야기할 때 결국에는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또 주목받게 됩니다. 기후위기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의 또 역할이 컸었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기후위기를 산업화 이후 경제 발전과 기후의 악화, 이런 흐름들과 어, 어, 이제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책임이 크게 반영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책임 규명과 관계없이 영향력은 전 세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해수면 상승과 태풍, 자연재해의 어떤 위협들,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개발도상국, 글로벌 사우스 영역에서 더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도상국은 경제적 능력이나 기반 시설들이 부족하고 또 기후위기에 더욱더 취약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발전 추구 과정에서 자연 생태계 자체를 파괴하거나 환경오염을 또 일으키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기후위기가 더욱더 악순환되는 모습들도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패 모델 답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클라이밋 액션,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이 기후 행동 분야의 정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위와 그 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범위 내용을 살펴보게 될 때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그리고 기후 위기와 또 개발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개발 분야에서 이해하기 위한 이 환경과학에 대한 내용이기에 지나치게 또 전문적이거나 또 자연과학적인 언술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안내해 드리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사회의 핵심 문제로서 기후위기의 현황과 전망, 기후행동 동향을 살펴보면 기후 불평등의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연합 차원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의 어떤 역사가 있어 왔었고요.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운데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겠죠. 네, 오타입니다.
그리고 세계은행도 또 국제기금과 우리나라의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여전히 또 계속 또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국제 개발 분야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것은 녹색 공적 개발 원조입니다. 그린 ODA인데요. 이제 개발 협력 과정 가운데서도 이제 환경과 어떤 조화를 이루는 개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독립적 이슈로도 부각되고 있지만 환경 문제의 대표 이슈로 또 논의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와 또 다른 또 개별 또 범 이슈 분야로서 또 다루고 있는 여러 사업들도 존재합니다. 기후행동에 어떤 의의나 중요성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큰 의의가 있습니다. 2015년 SDG 달성을 위해서 ODA 활동의 영역과 또 규모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요. 2000년도에 그 새천년 개발 목표 MDG에서는 이런 기후행동, 클라이밋 액션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들이 더욱더 대두되게 되면서 SDG에서는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SDG 13이라는 숫자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MDG 달성 노력의 과정 가운데서 기후위기 대응 없이는 개발도상국의 빈곤이나 이런 문제를 퇴치하기가 어렵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어, 과학적 근거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을 통하여서 계속 클라이밋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라이밋 액션, 기후 행동은 하나의 독립 목표이기도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범분야 이슈이기도 합니다. 크로스 커팅, 연계성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거버넌스와 마찬가지로 다른 영역들과 또 연계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기후행동 넥서스 도구라는 이런 툴이 있습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또 Climate Action, 넥서스 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8개의 주요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 행동이 15개의 SDG 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 916개 가량은 아주 방대한 연관성이 또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76% 정도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인즉슨 개발도상국을 향하여서 또 SDG 사업을 하게 될 때 또 기후 행동과 관련된 활동을 더 하게 될 때 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재생에너지를 공급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에너지 접근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지만 또 경제적 기회가 증가하는 효과도 있죠. 동시에 구체적 현지 상황에 따라서 또 전기 가격이 증가하는 어, 이런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편으로 또 빈곤층의 에너지 접근성이 더 제약되는 또 역효과도 나타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또 하나의 어떤 측면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과제들도 남겨져 있는 아주 복잡한 영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SDG 사업의 성과 관리 측면에서도 이 기후 행동은 중요합니다. 기후 위기라는 것이 이제 OEDA 사업의 결과에 또 변화, 악화, 위험 요소로 또 대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 이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또 농업 영역에서도 또 많은 영향력을 미치죠. 뿐만 아니라 환경 난민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토양과 수자원, 산림자원, 어족 이런 또 자연자원에 대한 또 가용성에 되어 급변하는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ODA 산업 목적 달성이 어렵겠죠. 그런 부분들이 연계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라는 이런 흐름들도 존재합니다.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는 표현인데요. 이 IPCC 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입니다. 어떤 과학계와 정부 모든 협력단체들 간의 또 이 결정을 통하여서 내는 매우 공신력 있는 보고서입니다. 제6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또 기후변화의 원인 물질은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향후 기후위기가 더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누구 책임인가? 인간의 활동에 의한 변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인간의 활동에 의하여서 기후 행동,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또 이 부분도 이제 위기가 감소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또 하나의 접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후 행동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주요 개념들은 지구 온난화와 온실가스입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 기후 위기, 기후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특히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구 온난화와 온실가스를 설명하면서 자연과학적인 설명이 나오게 될 텐데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 기후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후 시스템은 이제 다양한 하부 시스템, 섭 시스템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기후를 유지하는 이런 기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기권, 또 이 물이 움직이는 수권, 그리고 얼음이 있는 설빙권, 그리고 생물이 존재하는 생물권, 그리고 땅이 있는 지권, 이렇게 영역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후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 에너지가 공급되면 이것이 시스템 유지에 활용되게 되고 여러 형태로 변화되게 되어서 또 긴 파장, 적외선의 이 복사 에너지 형태로 또 우주로 방출하는 이런 우리가 자연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흐름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 대기 중에 온실가스라는 것은 결국에는 대기 중에 긴 파장의 복사 에너지가 일부가 흡수되고 또 지표면과 하부 대기권 온도가 상승하는 효과, 이런 온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표현하죠. 이러한 흐름들은 결국엔 인간의 활동과 자연의 활동, 이것이 통합적으로 이제 대기 중에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는 대기 중에 남고 일부는 해양과 생물권에 흡수가 되는데요. 이 흡수된 내용들이 또 지나치게 많을 때 이 해양과 생물권에 영향력을 미치겠죠.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은 이 흡수량, 지구가 또 자연적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흡수할 수 있는 양보다 이 배출량이 많아지게 될 때 과도한 온도 상승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는 도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기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브 시스템이 있다. 수권, 빈권, 또 설빈권이라고 표현되죠. 직권, 생물권, 대기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호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도 이제 그린하우스 이펙트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자연적인 생태계 자체가 순환을 하면서 흡수되는 양이 있는데 인간의 역량으로 인하여서 이런 부분들이 흡수되는 것보다 더 많이 방출되어서 이 그린하우스 이펙트, 온실 효과가 더욱더 증가되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라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가스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탄, 아산화질소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데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또 육불화황 이런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지구온난화 지수라는 GWP에 따르면 이제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측정하는 내용인데요. 탄소 기준을 1로 하고 나머지 온실가스의 상대적 크기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 그 자체는 각 온실가스 배출량 곱하기 GWP라는 형식으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환산량은 CO2 EQ라는 형식으로 또 반영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변화를 이해할 때 또 가장 공신력 있는 어떤 흐름들, 어떤 정의를 살펴보게 된다면 UNFCCC를 들 수 있습니다.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라고 하는데요. 전 지구의 대기의 이제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 요인으로 일어나고 장기적인 어, 자연적 기후 변동성에 추가에 이르는 기후의 변화를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이 일반적 정의에 따르면 화산 폭발 그리고
태양 활동의 변화, 그리고 지구 궤도의 변화 등 자연적 요인은 화석 연료의 연소, 토지의 이용, 산업 활동 등 인간의 활동에 의해 요인에 의해 전체 기후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변동되거나 또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IPCC의 정의에 따르면 기후 변화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 이상의 또 지속되면서 기후의 또 평균 상태나 그 변동 속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동에 의해서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든 자연적인 변동에 의한 것이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후의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기후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기후 변화가 아니라 위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Climate Crisis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후 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의 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의 붕괴 등 인류 문명의 회복에 할 수 없는 그런 위협을 초래해서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 이제는 진짜 뭔가를 해야 된다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기후변화의 범위, 강도, 빈도, 속도 등 이러한 것들이 예측 가능 수준을 넘어서서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복합 재난의 형태로 발생할 수 위험성들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기후변화라는 용어보다 더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Climate Crisis, 위기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초래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고 그리고 자연현상과 구분하자는 의도에서 기후위기, 이 위기는 인간에 의해서 인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표현들을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여기 PDF에 링크를 따라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있으니까요. 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이런 기후위기에 또 부정적인 디스토피아적 미래에 대한 영상들도, 영화들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심 있으시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후행동이라고 하는데요. Climate Ac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간의 개입 활동을 총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기후행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완화와 또 적응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완화는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탄소 중립 우리가 많이 들어봤었죠. 넷제로 이런 표현들이 여기 탄소 중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완화의 내용 그리고 적응의 내용 이렇게 크게 분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화와 적응인데요.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은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완화는 미래 기후위기의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련의 재반 활동들을 또 기후변화 완화 작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실 가스 배출을 양을 감소한다든지 온실가스 흡수를 증대한다든지 나무를 많이 심어서 또 다양한 흡수원 또는 또 흡수 기술들을 개발해서 하는 활동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후행동의 대표적인 이슈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재생에너지를 이용한다든지 에너지 효율을 제고한다든지 원료를 또 교체한다든지 또는 폐연료 또 폐에너지를 또 폐에너지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폐기물을 자원화한다든지 조림, 재조림, 나무를 심는다든지 온실가스 포집 저장 장치 이런 부분들을 또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수요 관리를 활동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 가운데 이제 청정 개발 체제, 클린 디벨로먼트 메커니즘이라는 방법론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완화 방법과 감축약을 산정하는 방식인데요. 적용 기술과 또 지역 환경 등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UNFCCC 사무국의 발간에 따르면 CDM, 이 클린 디벨로먼트 메커니즘은 220개 이상의 방법론이 있는데 어떤 방법론이 우선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는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라는 이런 접근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후 행동과 관련해서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내용입니다. 적응은 기후 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방식으로서 기후 위기에 대한 건강 피해, 자연재해 등 적응 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에 나타나고 있거나 또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 위기의 파급 효과의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활동을 벌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또 유익한 기회로 촉진되는 이런 모든 활동들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영역에서 완화와 적응을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더 좋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그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모두 기후위기의 대응 전략으로서 필요합니다. 각 전략은 상호 보완적이거나 상충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려가 없다면 취약성을 높이는 완화 수단이나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하는 적응 수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이런 부분이 또 필요한데요. 뭐 도시계획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농업, 에너지, 물 관리 이런 부분들은 특히 통합적 관리 영역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대표적인 기후 행동으로서 탄소 중립을 들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도 우리나라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언급되고 있는 영역이죠. 카본 뉴트럴리티. 어, 2022년 대한민국 기준에서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탄소 중립 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대기 중에 배출되는 또는 방출되는 또 누출되는 또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량을 상쇄한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로 만들자. 배출되는 것과 흡수하는 것의 그 이퀄 상태를 만들자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미래 세대를 포함하는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적 관점이 여기에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태계와 기후 체계를 보호하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성 발전에 기여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탄소 중립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홍보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또 많이 참고하시고 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처럼 탄소 중립을 만들 것인가? 2050년까지 이런 넷제로 사회를 만들자라는 것이 전 세계의 어떤 합의된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지나치게 너무 2050년 너무 늦다. 30년까지 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도 존재합니다. 다음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기후 위기와 개발에 관한 관계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은 알겠고 기후 행동, 액션에 대한 내용도 알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또 국제 개발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의 원인과 현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고 우리가 개념적으로 봤었으니까 그리고 이 기후 위기의 영향과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끝으로 기후 위기와 이 국제 개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서는 조금 더 자연과학적인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기후위기의 원인과 현황입니다. 산업화 이후에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되게 되고 도시화가 증가되게 되면서 우리가 대기 중에 온실가스로 배출하는 양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1750년 대비 2019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는 148%가 증가했었고 메탄 농도는 거의 2배, 2.5배가 넘는 수준으로 그리고 이산화질소는 또 3%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최대 분야는 결국에는 전력 생산, 열 생산,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분별 온실가스 배출량인데요. 여기 보시면 녹색 부분, 이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국제에너지, 에너지 수송, 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많죠. 기타, 비에너지, 에너지 농업, 폐기물 농업, 또
산업 공정 이런 형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누가 가장 많이 또 배출을 하는가라고 봤을 때 이 색깔 순서대로 보시면 또 중국, 미국, 인도, 그리고 또 유럽 국가들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손이 중국, 미국, 인도, EU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또 부문별 화석 연료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시면 여러분 이 발전 영역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영역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 부분, 그리고 비연소, 그리고 건물, 수송 이런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발전 영역에서 어떻게 줄여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석 연료로 인한 이 발전이 아니라 최근에는 리뉴어블 에너지, 또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통한 발전, 또 풍력 또는 어, 태양열, 그리고 또 수력, 또 원자력 부분은 학자들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어떤 원자력을 포함해야 된다, 원자력을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부분은 기후위기의 원인과 현황입니다. 또 기후위기의 원인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누적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선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통계적으로 유효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조 톤의 배출량이 온실가스가 증가할 때마다 0.45도씩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산업화 이래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기준 상위 20개국에 따르면 미국이 1위, 중국, 러시아, 인도, 독일, 영국, 일본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규모에 비해서 배출량이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 국가가 190여 개국이 있다고 했을 때 상위 20%도 22 국가도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위 20개국에서 거의 전 세계의 약 76%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구 대국이 개발도상국에 있지만 대부분이 선진국에 있다. 어, 그리고 기후위기의 역사적 책임을 봤을 때 결국에는 산업혁명의 첫 수혜를 입은 또 많은 선진국들이 그 책임이 또 존재한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분석되고 있습니다.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지구 평균 표면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09도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도 정도 오른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개별적으로 체감하는 1도 상승이 아니라 전 지구가 그렇게 1도 올랐다는 것은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례적 가뭄, 폭우, 폭염, 열대야, 산불, 열대 태풍, 한파 이런 복합적인 또 극한의 또 기한 기상 현상이 또 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엔 제경감 기구라는 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 6,600여 건의 또 날씨 관련 재난이 발생하고 있고, 이전 20년 발생 건수 대비해 약 83%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20년 동안 저소득국 재난 발생당 평균 인명 피해 수가 거의 300여 명에 가까운 상황이고, 이러한 흐름들은 선진국에 비해서 4배나 더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 피해가 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또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또 아주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후변화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급변점,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넘어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전 상황으로 돌이킬 수 없는 기후위기 상황으로 변화되게 되는데요. 산업화 이전 대비 1에서 2도 높은 온난화 상황에서 이런 티핑 포인트가 발생한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행동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었는데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억제하자.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기후 행동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차 보고서에 따르면 IPCC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라고 했었죠.
목표 달성을 하더라도 극한의 기상현상은 계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고 20년 안에 1.5도가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0년 금방 갑니다. 그래서 빨리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농도가 상승 추이가 계속 진행되면 될수록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개체군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온도가 2도에서 3도 상승 시 전 세계 50%의 육상 생태계가 멸종 위기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업 이런 국가에서도 개발도상국에서 큰 위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개발 협력 사업도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기획되고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육상뿐만 아니라 해양 기후도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뜻해진 바다가 따뜻해지면 좋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이것이 일으키는 엄청난 또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빙하가 소멸되고 열 팽창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의 해수면은 계속 매년 3.7 밀리미터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해수의 산성화 및 용존 산소량이 계속 감속이 증대되게 되고 각종 오염 물질 유입이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적조 현상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바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산업, 어촌 주민의 삶의 터전이 계속 파괴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발 사업을 하게 될 때 고려돼야 될 부분으로 또 남겨져 있습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식량 생산력 저하와 곡물 가격 상승, 또 국가 폭동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어떤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다. 이들 간에는 상호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라는 것이 이제 정치 사회적 갈등 그리고 폭동을 야기하는 이런 통계적인 경험도 있고요. 호주 국립기후보건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경 기온이 2.5도 상승되게 되었을 때 영구 동토층, 우리가 툰드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존이 광범위하게 파괴될 것이다. 그리고 육지의 35%, 전 세계 인구의 55%가 생존 불가능한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기후 난민의 문제가 더욱더 발생하게 되겠죠. 국제사회가 직면하게 될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논의는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의 원인으로서 또 우리가 개발과 또 기후 행동을 살펴보게 될 때 기존의 논의는 아주 부정적으로 개발을 보고 있는데요. 개발의 위험, 또 방해 요소로서 또 이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기후 행동을 통하여서 개발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게 되고 개발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다. 이런 비판적인 사고도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 발전 기회를 잃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또 다른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부 선진국 중심으로 기후 행동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기후 행동을 통하여서 온실가스 감축과 또 경제 성장 두 마리의 토끼를 다 확보하려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탈동조화, 이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긍정적 연계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 기금 GEF 글로벌 인바이러먼털 패실리티 또는 녹색 기후 기금 GCF 또 그린 클라이밋 펀드 이런 내용들이 확대되게 되면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함께 이 기후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도 ODA 사업에서 기후 행동과 SDG 이런 연계성이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또 실질적인 연구에서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부문별로 완화 수단 43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잠재량 또는 감축 비용을 평가하게 되었을 때 기후 행동을 하는 것과 개발의 연계성이 실제로 또 영향력이 있다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 사업 분야의 에너지 부분에 대한 개발이 있다면 재생 에너지, 또 풍력,
태양열 에너지의 활용 이런 부분들을 언급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상대적으로 비용도 적게 들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또 구체적 완화 기술의 종류와 크기, 적용 조건, 성과대의 차이가 있는 맥락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개발 사업 영역에서도 ODA 영역에서도 기후 행동과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최대한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우리가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DF 환경을 통하여서 이제 링크를 통하여서 이 영상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